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버린 순간 베트남 수십만 명의 운명이 한 번에 뒤바뀌었습니다. 신흥성장 국가라며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한국 따위는 언제든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트남. 정부는 순식간에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했고 하이퐁 지역의 한 협력사 대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돈벌이에만 눈이 먼 계산적인 나라로 여기며 배신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한국 땅을 밟은 그가 목격한 진실은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과연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절망의 땅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된 것일까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응우엔 반탄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 반탄전자라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군요.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2024년 3월, 그 악몽 같은 통화를 받았습니다. 삼성 구매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반탄전자와의 거래량을 70% 축소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공장 매출의 80%가 삼성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납품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통보를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니 200여 명의 직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덮쳐왔어요.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기료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왔죠.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시죠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아내 리엔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한국 회사만 믿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딸 아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회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무능한 아버지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웠어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일주일 후 오랜 친구 찐이 찾아왔어요. 찐도 삼성 협력사를 운영하다가 최근 문을 닫았거든요. 반탄아, 너도 이제 알겠지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삼성이 왜 철수하는지 말이야. 찐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베트남 정부와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국 놈들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떠나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게 이용당한 것뿐이었다니. 찐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다 똑같아.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우리 같은 협력사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본다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날 밤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삼성 하나가 떠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부품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랑했는데 결국 외국 기업 하나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됐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직원 50명을 해고해야 했고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물 압류를 운운했죠.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딸 안이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손에 든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삼성의 베트남 협력사 상생 프로젝트라는 공고였습니다. 무상기술 지원과 라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놈들이 우리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기 하겠다는 거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자기들이 만든 상처에 반창고나 붙여주겠다는 식으로 보였거든요. 아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나요? 최소한 드러나 보시죠. 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만 내세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공장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텅 빈 생산 라인들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내 설득에 못 이겨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 장소는 하이퐁 시내 호텔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협력사 대표들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 저처럼 어려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나누고 말없이 앉아 있었죠. 삼성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라는 40대 초반의 한국인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통역사 없이 베트남어로 직접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준호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삼성은 철수가 아닌 상생을 통해 공존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또 거짓말인가?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죠. 그리고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성 향상 컨설팅, 그리고 신기술 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협력사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갈 길을 찾는 것이죠. 그 대답에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베트남 정부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니 물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호에게서였어요. 반탄 대표님, 삼성 본사를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안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아버지,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결국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한국이었습니다. 서울 삼성 본관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어요. 로비부터가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란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만하거나 오만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였어요. 이준호가 먼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반탄 대표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 공장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우리 공장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분석되어 있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생산 라인 3번에서 불량률이 높은 이유는 온도 조절 시스템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찾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하면 불량률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이 모든 분석을 언제 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과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협력사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내부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참관만 하려고 했는데 이준호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초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 임원이 말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계속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빼가려는 시도도 있었죠. 그제야 삼성이 왜 라인을 축소했는지 이해됐습니다. 다른 임원이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철수보다는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지키면서도 협력사들과 함께 갈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반탄 대표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삼성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친구 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놈들은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준호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본관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탄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숨겨진 조건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이준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가 생산량을 줄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어요. 핵심 기술을 베트남 기업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라는 거였죠. 제가 놀라자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엔지니어들을 베트남 국영기업으로 강제 파견시키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삼성의 철수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반탄 대표님 같은 진정한 파트너들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삼성을 원망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정부 압박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상생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기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협력사들이 스스로 기술력을 높이면 정부도 강제 이전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져요.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인 셈이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의 진짜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였어요. 하이퐁에 도착해서 딸 아니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나, 우리 이제 시작이다. 집에 와서 아내 리엔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압박, 삼성의 고민, 그리고 상생이라는 해답까지.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들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했던 거야. 그동안의 오해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상생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죠.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삼성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경영 철학과 기술 보존의 가치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 회사를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고 싶었어요. 베트남에 돌아온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에서 제시한 품질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거예요? 생산팀장 호황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글로벌 파트너가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한국에서 본 삼성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이야기해줬죠. 품질 관리 담당자를 새로 뽑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뜨랑이었어요. MBA 출신 딸 안이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 친구가 삼성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뜨랑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삼성에서 받은 매뉴얼을 밤새 공부하더라고요. 대표님, 이 보안 시스템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기술이 새어나갈 걱정이 없겠어요. 젊은 직원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뻤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불량률이 30%나 줄어든 거예요. 직원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대표님, 한국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생산성도 20% 향상됐죠. 더 놀라운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이전에는 기술 유출이 걱정됐는데 이제는 안심이 됐습니다. 뜨랑이 말했어요. 삼성 방식대로 하니까 우리 기술도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인근 협력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 공장 사장 뜨엉이 찾아왔어요. 반탄 이형, 우리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딸 아내 제안으로 협력사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우리끼리 뭉쳐야 정부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왔죠. 네트워크 첫 모임에서 5개 협력사가 참여했어요. 모두 삼성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탄 대표님 회사가 모델이 됐네요 라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젊은 직원들의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뜨랑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제안했어요. 대표님, 이 보안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배운 지속적 개선 정신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삼성에서도 만족해했습니다. 이준호가 전화로 말했어요. 반탄 대표님 회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요. 다른 협력사들도 따라하고 싶어 해요. 3개월 만에 우리 공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어요. 우리가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식 품질 시스템 덕분에 단기간에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본격화된 지 2달째 예상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산업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팜꽝민 차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업부 회의실에 들어서니 팜 차관이 차갑게 맞았어요. 반탄 대표, 요즘 활동이 눈에 띄던데. 협박조의 말투였습니다. 옆에는 몇 명의 관리들이 앉아 있었죠. 팜 차관이 본론을 꺼냈어요. 삼성 편을 들어서 우리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군.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팜 차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다른 협력사들까지 선동해서 우리 기술 이전 정책을 방해하고 있지 않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관리가 말했어요. 반탄 대표는 베트남 사람이면서 한국 기업 이익만 챙기는 배신자 같군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팜 차관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삼성 프로그램 중단하고 다른 협력사들과의 모임도 해산하시오. 안 그러면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이익을 받을 거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 리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부와 맞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냥 타협하는 게 어때요? 딸 아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원칙을 지켜야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압박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세무조사관들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압류 위협을 했어요. 이 장비들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히 방화였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어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호황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을까요? 정부와 맞서는 게 맞는 건가요? 직원들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 기술과 원칙은 팔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옳아요. 우리가 굴복하면 다른 협력사들도 포기하게 될 거예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이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반탄 대표님, 걱정 마세요. 우리 본사에서도 외교적 채널로 조용히 지원하고 있어요. 삼성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계속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협력사들이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가 15개 회사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삼성 프로그램 참여를 원했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이퐁 경제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반탄 대표님 회사가 품질 혁신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데요. 자랑스러웠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회사들이 문의했습니다. 심지어 호치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한국식 상생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친구 찐에게서 일어났어요. 그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반탄아, 미안해. 내가 완전히 틀렸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찐이 털어놨어요. 공장 문 닫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너 보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그도 삼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이준호에게 찐을 소개해줬죠. 이 친구도 진심으로 변하려고 해요. 삼성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 후 찐의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삼성의 지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찐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반탄아, 내가 구세주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가 너무 확실해서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산업부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외국 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팜 차관의 강경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협력사 네트워크 전체의 매출이 40% 증가했어요. 고용도 늘어났죠. 한국식 상생 모델의 위력이었습니다. 이준호가 하이퐁을 방문했을 때 말했어요. 반탄 대표님 덕분에 베트남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그의 인정을 받으니 뿌듯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변화도 대단했어요. 뜨랑이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다른 지역 협력사들도 교육해 줄까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다른 협력사 직원들을 초청해서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죠. 한 기업의 변화가 지역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반탄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됐어요.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직원 수도 3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삼성에서 공식 우수 협력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준호가 직접 상패를 전달하러 왔어요. 반탄 대표님, 이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셨네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상이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살아났어요. 우리 협력사 네트워크가 30개 회사로 늘어났고 고용 창출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이퐁이 베트남 제조업의 모델 지역이 됐죠. 정부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팜광 민 차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공식 방침이 된 거예요. 새로 부임한 산업부 장관이 우리 공장을 방문했어요. 반탄 대표님이 만든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정부도 이제 상생의 가치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딸 아는 이제 회사 부사장이 됐어요. 해외 영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친구 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네트워크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반탄아, 그때 내 말 안 들었으면 지금도 술집에서 한국 욕이나 하고 있을 거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삼성과의 협력으로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관을 배운 거였죠. 기술은 생명, 원칙은 자존심, 상생은 미래라는 말이 저의 인생 철학이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세 가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나, 아빠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뭔지 알아? 아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야. 삶과 산업의 진짜 스승이었어. 그 말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오늘도 공장에서는 한국식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품질 점검을 하고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죠. 모든 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걸어갈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